세계 최강 중국군이 히말라야에서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중국과 인도 국경 분쟁 지역에 배치된 중국의 최신 자주포 2대가 연달아 고장나며 급히 철수했기 때문인데요. 반면 같은 조건에서 시험 중이던 한국의 K9 자주포는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중국 군사연구소의 리웨이 박사는 이 상황을 직접 목격하고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리웨이 박사가 K9를 분석하면 할수록 중국 내부에서는 점점 더 큰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거든요. 대체 K9이 중국을 이렇게 당황하게 만든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왜 중국 고위층은 K9를 더 이상 무기가 아닌 위협으로 보기 시작했을까요? 제가 준비한 충격적인 내용을 공개합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중국 군사연구소 소속 리웨이입니다. 히말라야 국경 분쟁이 격화되던 그날 급하게 현장으로 파견됐죠. 베이징에서 히말라야까지 18시간이나 걸리는 긴 여행이었어요. 임무는 단순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SH-15와 SH-75 자주포의 실전 성능을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도 5,000m 히말라야 고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이 막힐 뻔했어요. 산소 농도는 평지의 절반도 안 됐고 영하 30도를 넘나드는 추위는 뼈까지 시렸습니다. 바람은 초속 20m가 넘었죠. 하지만 이런 극한 환경이야말로 무기의 진짜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최고의 시험장이었습니다. 중국군 지휘부는 자신만만했어요. 장성들이 모인 브리핑룸에서 우리 자주포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증명해보자라고 말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믿고 있었죠. SH-15는 중국이 10년간 개발한 최신의 자주포였고 SH-75는 기동성에 특화된 우리의 자랑이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도착해보니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자주포 옆에 한국의 K9 자주포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었거든요. 인도군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서 같은 조건에서 성능을 비교하려는 것이었어요. 저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첫 번째 시험 발사가 시작됐습니다. SH-15가 먼저 포문을 열었는데 첫 발사는 성공했어요. 하지만 두 번째 발사에서 갑자기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디스플레이 화면에 빨간 경고등이 켜지면서 연료 시스템 이상이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연료가 얼어붙으면서 엔진이 멈춰버린 겁니다. 기술진들이 급하게 달려와 점검했지만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어요. 영하 30도 추위가 연료 라인을 얼려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SH-75가 시도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고도와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기계적 결함이 연달아 터져나왔습니다. 지휘관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그때 K9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은 침착했어요. 체크리스트를 차근차근 확인하더니 조용히 포신을 올렸습니다. 정확한 각도로 조준하는 모습이 정말 전문적이었어요. 첫 발사 완벽했습니다. 포탄이 정확히 목표물을 명중시켰죠. 두 번째, 세 번째 발사까지 모두 성공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자주포 2대가 모두 고장났는데 K9는 아무렇지도 않게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이런 환경이 당연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데이터 수집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밤새 모든 자주포의 작동 상황을 면밀히 분석했어요.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며 수치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분석하면 할수록 더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우선 연료 동결 문제부터 살펴봤습니다. SH-15와 SH-75는 영하 25도만 넘어가도 연료 라인이 얼어붙기 시작했어요. 연료 펌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K9는 영하 35도까지도 안정적으로 작동했어요. 비밀은 자체 열 관리 시스템에 있었습니다. K9에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기술이 숨어 있었거든요. 엔진열을 이용해 연료 라인과 주요 부품을 일정 온도로 유지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그 효과는 압도적이었죠. 영하 40도까지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발사 정확도도 비교가 안 됐습니다.
같은 거리, 같은 목표물을 향해 10발씩 발사하는 테스트를 했는데요. SH-15는 명중률이 60%였어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발사각도 계산에도 오차가 있었습니다. SH-75는 70%로 조금 나았지만 여전히 아쉬웠어요. 그런데 K9은 무려 95%의 명중률을 기록했습니다. 10발 중 9발 이상이 정확히 목표물을 맞춘 겁니다. 화력 통제 시스템이 바람, 온도, 습도까지 모두 계산해서 자동으로 보정하더라고요. 이런 정밀함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발사 후 안정성이었어요. 우리 자주포들은 발사 후 차체가 크게 흔들리면서 다음 발사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포신을 다시 조준하는 데만 2분 이상 걸렸어요. 하지만 K9은 발사 직후에도 차체가 안정적이었죠. 연속 발사가 가능했다는 뜻입니다. 기동력 테스트에서도 K9이 압도적이었어요. 험한 산악 지형을 오르내리는 테스트를 했는데 우리 자주포보다 훨씬 빠르고 안정적이었습니다. 특히 급경사로에서의 주행 능력은 정말 놀라웠죠. 경사 30도 언덕도 거뜬히 올라갔어요. 저는 그날 밤 텐트에서 데이터를 정리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화면을 보고 또 봤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어요. 이건 단순한 성능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차원이 다른 기술력이었어요. 고도 5,000m, 영하 30도 환경에서 K9은 마치 평지에서 작동하는 것처럼 완벽했거든요. 베이징으로 돌아온 저는 즉시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히말라야에서 본 K9의 성능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더 자세한 자료를 찾아봐야 했거든요. 연구소 지하 3층 군사자료실, 그곳에서 저는 경악할 만한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K9 관련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K9 자주포를 도입한 국가 목록을 보는 순간 정말 놀랐습니다. 터키, 폴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핀란드, 인도, 호주, 이집트, 영국까지 무려 9개국이 K9를 실전 배치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각국의 주력 자주포로 말이죠. 터키는 K9를 시리아 국경에서 실전 투입했는데 성능에 만족해서 추가 도입을 결정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아예 K9를 베이스로 한 자국 버전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노르웨이와 핀란드 같은 북유럽 국가들이 도입한 건 특히 의미가 컸습니다. 극지 환경에서의 성능이 검증됐다는 뜻이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나토 공식 평가서였습니다. 기밀 해제된 문서를 보니 현존하는 자주포 중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화력 플랫폼이라고 K9를 평가했거든요. 저는 손이 떨렸어요. 나토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인정한 무기 체계는 거의 없었습니다. 세계 자주포 성능 비교표를 펼쳤을 때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발사 정확도, 기동성, 내구성, 정비성까지 모든 항목에서 K9의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PGH-2000, 미국의 M109A7, 러시아의 ES-19까지 모든 경쟁작들을 제치고 말이죠. 우리가 자랑하던 SH-15는 겨우 5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미군 장성의 발언이었어요.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K9은 전장을 바꿔놓을 플랫폼이다. 이 무기를 보유한 군대는 압도적 화력 우위를 갖게 된다. 미군조차 K9의 성능을 이렇게 평가하다니요. 실전 데이터도 놀라웠습니다. K9의 실전 성공률은 98.7%였는데 이는 세계 어떤 자주포도 달성하지 못한 수치였어요. 고장률은 0.3%에 불과했습니다. 1000번 출동해서 3번만 고장난다는 뜻이었죠. 우리 SH-15의 고장률이 8%였던 걸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저는 자료를 읽으면서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라고 믿었던 중국 무기들이 사실은 한참 뒤처져 있었던 겁니다. 특히 실전 신뢰성에서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K9은 그냥 다른 차원의 무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분석 보고서를 들고 SH-75 개발팀을 찾아갔습니다. 팀장인 왕 엔지니어에게 히말라야에서의 상황과 K9의 성능 데이터를 전했어요. 그의 반응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말도 안 된다. 우리 SH-75가 그런 한국 무기보다 못할 리 없어. 왕 엔지니어는 화를 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당황감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제시한 구체적인 수치들 앞에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개발팀원들의 얼굴도 점점 굳어갔어요. 정비 시간 비교 자료가 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SH75는 주요 부품 교체에 평균 6시간이 걸렸는데 K9은 불과 2시간이면 끝났거든요. 이는 실전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요소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차이가 날 수 있지? 한 엔지니어가 물었어요. 저는 K9의 모듈화 설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주요 부품들이 블록 형태로 분리되어 교체가 쉽게 되어 있었어요. 반면 우리 SH75는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를 바꾸려면 여러 부품을 분해해야 했습니다. 개발팀원들은 침묵했어요. 무게 비교에서만 SH75가 약간 앞섰을 뿐 나머지 모든 부분에서 K9이 압도적이었거든요. 특히 고속주행 중 안정성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K9은 시속 60km로 달리면서도 안정적이었지만 SH75는 시속 40km만 넘어도 흔들렸어요. 리웨이, 그럼 우리가 5년 동안 개발한 게 다 헛짓이었단 말인가? 한 엔지니어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우리는 기술적 사양에만 매달렸지만 한국은 실제 사용자의 관점에서 무기를 만들었던 겁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K9의 설계 철학이었습니다. 우리는 화력과 기동성에만 집중했는데 K9은 정비성과 신뢰성까지 모두 고려해서 만들어졌더라고요. 이런 차이가 실전에서는 압도적인 격차로 나타났던 겁니다. 종합적인 전투 효율성에서 K9이 훨씬 앞서 있었어요. 연료 효율성도 큰 차이였습니다. K9은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SH75보다 30% 적은 연료를 사용했어요. 장거리 작전에서는 이런 차이가 작전 지속 능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날 저녁 왕 엔지니어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주포를 만들었다면 한국은 전쟁 도구를 만들었다. 이 차이를 이제야 깨달았어. 개발팀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어요. 5년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진 기분이었습니다. 몇 주 후 저에게 충격적인 자료가 넘어왔습니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 군사 기술자가 K9 개발사와의 공동 연구 자료 일부를 유출한 것이었어요. USB에 담긴 그 자료를 보는 순간 저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K9 개발에는 무려 20년간 140건 이상의 개선 이력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실전에서 발견된 모든 문제점들이 체계적으로 분석되고 해결되어 왔던 겁니다. 이는 우리 SH75의 개선 이력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치였죠. 매년 평균 7건씩 개선 작업을 해온 셈이었습니다.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개선 내용들이 정말 치밀했어요. 포탄 장전 시간을 0.3초 단축한 것부터 시작해서 조준 정확도를 0.1도 향상시킨 것까지. 모든 개선 사항이 실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더라고요. 심지어 승무원의 편의성을 위한 개선도 20여 건이나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고산지 주행용 하이드로 프릭션 서스펜션 기술이었습니다. 이 기술은 세계 어떤 자주포에도 적용되지 않은 독보적인 것이었어요. 히말라야에서 K9이 그렇게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일반 서스펜션보다 3배 이상 안정적이었어요. 자료를 더 분석해보니 K9의 개발 과정이 완전히 달랐어요. 우리는 실험실에서 이론적으로 설계했지만 한국은 실제 전장 환경을 모두 고려해서 만들었더라고요. 사막, 극지, 고산지, 습지, 정글까지 지구상 모든 환경에서 테스트했던 겁니다. 개발 문서를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병사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설계 원칙이 모든 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방어력 향상, 생존성 강화, 신뢰성 확보가 화력이나 속도보다 우선순위에 있었어요. 반면 우리는 오직 성능과 비용만 고려했었죠. 저는 그날 밤 연구실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다. 하나의 완벽한 체계다. K9은 그냥 자주포가 아니었어요. 20년간의 실전 경험과 기술력이 집약된 전쟁 플랫폼이었습니다. 우리가 무기를 만들 때 한국은 이미 전쟁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사용자 중심의 설계 철학이었어요.
실제 포병들의 의견을 수백 번 수렴해서 개선했더라고요. 조작 편의성, 정비 용이성, 안전성까지 모든 것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그렇게 뛰어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마침내 중국 국방부 고위 간부 회의에서 K9 위협 보고서가 공식 발표됐습니다. 저는 주요 발표자로 참석했어요. 대회의실에 모인 장성들과 고위 간부들 앞에서 발표하는 건 정말 부담스러웠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처음부터 무거웠어요. 동지들,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보십시오. 저는 스크린에 K9의 성능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히말라야 테스트 결과부터 세계 각국의 도입 현황까지 모든 자료를 준비했어요. K9는 더 이상 한국의 무기가 아닙니다. 세계 표준이 되어버렸어요. 간부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K9를 보유한 국가들이 전장 운영 방식까지 한국식으로 바꾸고 있다는 자료를 보여줬거든요. 나토 회원국들조차 K9 중심으로 작전 계획을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포병 운용 교리까지 K9에 맞춰 바뀌고 있었어요. 구체적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저는 터키의 시리아 작전 사례를 제시했어요. K9를 도입한 터키군이 기존 자주포보다 3배 빠른 작전 수행 능력을 보여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적의 반격을 받기 전에 신속히 진지를 이탈할 수 있었던 거죠. 더 충격적인 소식도 있었어요. 독일과 이탈리아 같은 전통 강국들도 K9의 일부 부품 기술을 도입하려고 추진 중이었거든요. 유럽의 자존심이었던 자주포 기술이 한국 기술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겁니다. 독일의 라인메탈사도 K9의 화력 통제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우리 SH-75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 장군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답했어요. 현재 기술로는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해요. 최소 5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그때 국방부 차관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즉시 SH-75 성능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시작하라. 예산은 무제한이다. 하지만 2년 안에 결과를 내야 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죠. 이미 늦었다는 걸 말입니다. K9는 20년간 축적된 기술력의 결정체였는데 우리가 2년 만에 따라잡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어요. 기술 격차가 너무 컸습니다. 그날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무기 개발에서 앞서가는 것과 따라잡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요. K9는 이미 차세대 전장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 기준을 쫓아가는 입장이 된 거였어요. 실용적으로 보였거든요. 우리 자주포들의 투박함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표면 처리도 매끄럽고 세부 마감까지 완벽했어요. 한국 엔지니어의 설명을 들으며 더욱 놀랐어요. K9는 단 3명만으로도 완전 운용이 가능합니다. 자동장전 시스템과 통합 화력 통제 시스템 덕분입니다. 우리 SH-75는 최소 5명이 필요했는데 말이죠. 인력 효율성에서도 압도적 차이가 있었습니다. 기술 스펙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속 빈 자존심을 키웠고 한국은 실전으로 무기를 키웠구나. 20년간의 기술 격차가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날 줄은 몰랐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나토 기준을 상회하는 내부 스펙이었습니다. 방어력, 화력, 기동성 모든 면에서 나토가 요구하는 기준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장갑 두께도 더 두껍고 화력도 더 강했어요. 한국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가격 경쟁력은 어떻습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동유럽 관계자가 물었어요. 동급 자주포 대비 20% 저렴합니다. 하지만 성능은 훨씬 우수하죠. 가성비까지 뛰어났던 겁니다. 이래서 각국이 K9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구나 싶었어요. 박람회를 나오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전장의 패권이 완전히 이동하고 있다는 걸요. K9 시대가 열린 겁니다. 앞으로 자주포를 논할 때는 K9의 기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국으로 돌아온 저는 비공식 리포트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K9 대비 중국 무기 기술의 현주소와 위험성이었어요. 이 보고서는 제군 생활의 마지막 작품이 될 것 같았습니다. 너무 솔직한 내용이어서 상부에서 좋아하지 않을 게 뻔했거든요.
보고서 첫 장에는 이렇게 썼어요. K9은 무기가 아니다. 그것은 압도적 현실이다. 히말라야에서부터 한국까지 제가 목격한 모든 것을 솔직하게 담았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사실과 데이터만으로 분석했어요. 특히 중국 자주포들의 치명적 약점들을 상세히 분석했어요. 극한 환경 대응력 부족, 정비성 저하, 연속 발사 능력, 한계, 화력 통제 시스템의 정확도 부족까지 모든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쓰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지만 이것이 현실이었거든요.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도 제시했어요. 실전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사용자 중심의 설계, 철학을 도입해야 한다 등등 20여 가지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보고서는 상부에서 즉시 기밀로 분류됐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이미 고위층 사이에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중국군 상층부가 처음으로 K9를 공개적인 위협으로 규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K9 대응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졌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며칠 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중국이 긴급히 차세대 자주포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예산만 100억 달러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걸 말이죠. 기술 격차가 너무 컸어요. 리웨이, 자네가 쓴 보고서 때문에 윗분들이 난리야. 동료가 귀띔해줬어요. 일부 간부들은 제 보고서가 너무 비관적이라고 불만을 표했대요. 하지만 사실을 왜곡할 수는 없었습니다. K9의 압도적 성능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거든요. 마지막 날 저녁 연구실에서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세계 전장이 한국 기준으로 재편되고 있다. K9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상징이 되어버린 겁니다. 앞으로 모든 자주포는 K9과 비교당할 운명이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K9은 무기가 아니다. 그건 압도적 현실이다. 20년간 쌓아올린 한국의 기술력 앞에서 우리는 너무도 보잘것없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전장의 룰을 배워야 할 때가 온 겁니다. 한국이 K9를 통해 보여준 건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니었어요. 체계적인 기술 축적, 사용자 중심의 설계, 지속적인 개선, 실전 검증까지 모든 과정이 완벽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들을 스승으로 삼아야 할 상황에 놓인 거였어요. 제 마지막 보고서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K9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20년간의 치밀한 준비와 노력의 결과다. 우리가 따라잡으려면 겸손한 마음으로 배워야 한다. 자존심을 버리고 현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여기까지 중국 군사연구소 리웨이 박사의 충격적인 증언이었습니다. 히말라야 고지에서 시작된 작은 시험이 결국 전 세계 자주포 기준을 바꿔놓은 이야기,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중국이 세계 최강이라고 자부했던 자주포가 한국의 K9 앞에서 완전히 무력해진 현실 말입니다. 20년간 묵묵히 기술을 쌓아온 한국의 저력이 한순간에 폭발한 순간이었어요. 화려한 광고나 과장된 홍보 없이도 K9은 실력만으로 세계를 정복해버렸습니다. 가끔은 진짜 실력이 소리 없이 세상을 바꿔놓는 것 같아요. 리웨이 박사의 고백처럼 K9은 이제 무기가 아니라 새로운 전장 표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기술력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점이 더욱 대단하죠. 꾸준한 연구개발과 실전 경험의 축적, 그리고 사용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묵묵히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노력을 응원해 주시면 어떨까요? 한국의 작은 자주포가 세계 전장의 기준을 바꾼 이 놀라운 이야기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특별한 사연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월드와이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